이순신 장군은 감옥에 가는 것이 불가피했던 이유, 삼도 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된 이유, 다시 전투에 나서야만 했던 이유를 난중일기에 직접 쓰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난중일기 정인년 1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당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착순에서 1등으로 달려온 안희 장군에게 호통을 칩니다. 네가 억지 부리다 군법에 죽고 싶으냐? 아니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물러나 도망가면 살 것 같으냐? 앞 문장의 원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야, 여강욕사 어군법이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외적과의 결전을 앞두고 스스로 강함을 보이다니 군법에 죽고 싶으냐? 분명히 뭔가 앞뒤가 서로 맞지 않지요? 외적과의 결전을 앞두고 강력함을 보여주는 부하장수 안희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군법으로 처형하겠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늘나라로 가서 이순신 장군에게 직접 항의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안희 장군이 외적과의 결전을 앞두고 강함을 보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훌륭한 장수를 왜 군법으로 처형하겠다는 것입니까? 혹시 한자를 잘못 쓰신 것은 아니신지요? 내가 언제 안희를 처형하겠다고 했느냐? 내가 명량해전이 끝나고 안희를 1등 공신으로 보고하여 승진시킨 것을 모르는 것이더냐? 잘 알죠. 1597년 11월 16일 난중일기를 보니까 안희 장군이 통정대부가 되었더군요. 내가 언제 임금님께 허위보고를 한 적이 있다더냐? 안희가 제일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1등 공신으로 보고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더욱 이상하잖아요. 안희가 바로 나다. 안희가 나 이순신이라니까. 난 바빠서 그만 간다. 안녕. 잠깐만요. 아, 꿈이었구나. 뭔 말이지? 아, 이제 알겠다. 안희가 이순신이라면 이순신 장군은 선조임금이라는 뜻이로구나. 오케이. 이순신 장군을 선조임금으로, 안희를 이순신 장군으로 한번 바꿔보아야겠다. 그랬더니 선조임금이 말하기를, 이순신아, 너는 임금의 출정 명령에 강하게 반항하니 스스로 군법에 죽고 싶은 것이더냐? 그 당시 일본군 선발대장 고니시는 자신의 평생 왼수 가토 기요마사의 남해안 상륙일자를 은밀히 가르쳐주며 선조임금에게 이순신을 출정시켜 가토를 잡아 죽이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조의 출정 명령을 받은 이순신 장군은 그것이 외적의 속임수가 분명하다며 출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이순신 장군은 굿셀강이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압송됨으로써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괴멸에 가까운 패전을 하게 되어 정유재란이라는 큰 재앙을 초래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외적의 속임수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초강수를 두어야만 했던 자신의 입장을 한자로 한 글자 굿셀강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굿셀강자를 쓴 것은 여강욕사 어군법야가 자신을 안희에 빗대어 표현한 글이니 이를 알아달라는 이순신 장군 특유의 글솜씨입니다. 말하자면 일부러 엇박자를 써서 그것이 안희에게 한 말이 아님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희에게 말한 여강욕사 어군법야는
이순신 장군이 외적의 속임수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가장 용감한 안희 장군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어차피 안희 장군을 1등 공신으로 보고할 것이므로 안희를 내세우는 것이 안희가 겁쟁이로 오해를 받더라도 덜 미안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지요? 이번에는 난중일기 정인년 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당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번에는 1등으로 달려오다가 안희 장군에게 추월당하여 2등으로 달려온 김응암 장군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중군장이 되어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하고 싶지만 외적의 형세가 매우 급하므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해주마. 호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지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호통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역시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순신 장군을 선조 임금으로 김응암 장군을 이순신 장군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선조 임금이 말하기를 이순신아, 너는 수군대장이 되어서 멀리 피하기만 하고 임금의 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임금을 구하지 않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하고 싶지만 외적의 형세가 매우 급하므로 우선 외적을 쳐부수는 공을 세우게 해주마. 이 글은 무엇보다도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하는 기복수직교서 맨 끝에 중국의 왕손이 죄인임에도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운 것처럼 이순신 너도 우선 공을 세워봐라 고 말한 것을 이순신 장군이 김응암을 소환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삼도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림과 동시에 왜 이순신 장군은 감옥이라는 치욕을 딛고 분연히 일어서야만 했었던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글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순신은 공을 세워 높은 관직에 오르고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싸울 뿐입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이 일종의 역설법 또는 반어법을 구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임진왜란 당시 중군장의 주된 임무는 이순신 장군이 타는 대장선을 호위하는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금과 통제사 이순신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통제사 이순신과 중군장의 관계라고 생각하여 중군장 김응암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결국 김응암에게 말한 글은 자신이 어떻게 삼도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림과 동시에 왜 자신은 감옥에 갔던 치욕을 딛고 외적과의 전투에 다시금 우뚝 서야만 했었던가 그 이유를 중군장 김응암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인년 1편과 2편에 있는 안희와 김응암에 관한 글이 이순신 장군의 유지라고 책에다 썼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미 판옥선에서 한포사격이 불을 뿜기 시작했고 외적들도 북을 둥둥둥 치며 조총을 마구 쏘아대면서 지속적으로 백병전을 노리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다른 판옥선에 탄 두 장수를 불러서 말로써 호통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호통치는 말이 한포소리가 진동하는 속에서
들릴 리가 만무하며 실제로 그랬다가는 일본의 백병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를 이순신 장군이 아닙니다. 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표정 관리를 하면서 쓴 글입니다.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을 만나보겠습니다. 장군님, 난중 일기를 보면 안희와 김응함에게 호통을 치기 직전에 이미 한포 사격이 시작되어 탄환이 나가는 것이 바람과 우레처럼 맹렬하였다고 쓰셨잖아요. 그러자 왜적들은 백병전을 노리며 끊임없이 덤볐다가 한포 사격에 곤비백산하여 물러나곤 했다고 쓰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한눈을 팔다가는 왜적들이 그 틈을 타서 더 대들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었다고 쓰셨잖아요.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놓고는 설명과는 정반대로 안희와 김응함을 불러 말로써 호통을 쳤다고 쓰셨잖아요. 앞뒤가 서로 맞지 않잖아요. 내가 바둑을 아느냐? 그러면 제가 장군님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은데요. 당장 바둑판을 가져오너라. 너는 포석이 뭔지를 아느냐? 내가 미리 난중일기 독자들에게 포석을 깔아놓은 것이야. 알겠니? 난 간다. 포석이라니요? 뭔 말씀이세요? 안희와 김응함에게 한 말이 실제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뜻이군요. 바둑을 뒀다면 만방으로 질 뻔했구나. 한포 사격이 시작되었다는 글과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었다는 글은 당시의 실제 전투 상황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연달아 나오는 안희와 김응함에게 한 말이 실제로 한 말이 아니고 다만 자신을 안희와 김응함에 빗대어 쓴 말임을 알려주는 힌트이니 이를 알아달라는 이순신 장군 특유의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사전 포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석, 한포 사격이 시작되어 탄환이 나가는 것이 바람과 우레처럼 맹렬하였다. 이 말은 한포 사격으로 옆 사람과도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던가 시치미를 뚝 떼면서 다른 판옥선을 지휘하는 안희와 김응함을 불러서 한포 소리 때문에 전혀 들리지도 않는 말로써 호통을 쳤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포석, 왜적이 백병전을 노리며 전진했다 물러났다를 반복했다. 그래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가는 왜적들이 그 틈을 타서 더 대들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그래 놓고서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냐고 하면서 다른 판옥선을 지휘하는 안희와 김응함을 불러서 말로써 호통을 쳤다고 했습니다. 호통을 치려면 전투를 지휘하다 말고 잠시 왜적들에게 등을 보인 채 배전으로 달려가 순차적으로 안희와 김응함에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한눈 팔기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한눈 팔기를 해놓고서는 앞에다가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다고 쓴 것입니다. 원래 이순신 장군이 서 있는 자리는 판옥선의 한가운데 중앙 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왜적의 동태를 살펴보면서 호통을 친 것이 아니라 배전으로 달려가서 호통을 쳤다고 이순신 장군이 직접 썼습니다. 1편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여립선현, 나는 배전에 서서.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한눈을 팔았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부러 쓴 말입니다. 그래야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독자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쥐하다 말고 대전으로 달려가서 안희에게 호통치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사천해전에서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것처럼 조총의 조준사격과 화살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순신 장군이 쥐하는 자리는 어느 정도 방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대전에는 난간 말고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으며 특히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였다면 이순신 장군이라도 외적의 백병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지 전투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좁은 해협 내에서 서로가 배를 타고 치열하게 전투하는 상황에서는 외적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측의 함포 소리와 조총 소리에 제 아무리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안희와 김응함에게 그런 말이 들릴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했다면 안희와 김응함은 눈만 멀뚱멀뚱 쳐다볼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호통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전투가 시작되면 각종 총통과 조총 쏘는 소리 빼고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순신 장군 옆에는 말 대신에 사용하라고 깃발이 여러 개가 꽂혀 있습니다. 지옥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이럴 때 쓰라고 갖다 놓은 깃발은 그냥 놔두고 백전으로 달려가서 말로써 호통을 쳤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 특유의 훌륭한 해학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전투 상황 속에서 지휘관이 갑자기 전투 지휘는 중단하고 안희에게 호통치러 백전으로 달려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영화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말로써 전투를 지휘하지만 그것은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는 천지를 뒤흔드는 함포 소리 때문에 오로지 깃발만을 사용할 수가 있고 말로써 의사 전달을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더라도 명령을 내리거나 대화를 할 때에는 함포 소리와 조총 소리의 볼륨이 갑자기 작아지거나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지 않는다면 영화라도 명령이나 대화가 관객에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자들은 더욱더 이상함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화 장면과 크게 다를 것이 없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2000년대가 되면 명량 영화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라도 한 것일까요? 영화가 없었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이순신 장군의 글솜씨에 다시 한번 탐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해병의 증언에 의하면 일단 함포 사격이 시작되면 양쪽 귀가 모두 마비되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부를 때도 철모를 벗어서 옆 사람의 철모를 때려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하물며 함포 사격과 조총 사격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옆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판옥선에 타고 있는 안희와 김응함을 불러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말로써 호통을 쳤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만이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개그입니다. 참고로 판옥선과 판옥선이 너무 가까이 가면 노길이 충돌하여 노가 훼손되므로 판옥선이 움직일 수가 없으며 판옥선끼리 충돌할 위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판옥선끼리도 최소 20-30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순신 장군은
1편에서는 아니에게만 호통을 쳤다 하고 2편에서는 아니와 김응암 모두에게 호통을 쳤다고 하여 일부러 독자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으며 1편에서 아내에게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여강, 욕사, 어금법야를 슬그머니 삭제함으로써 2편에서는 자연스럽게 김응암에게로 포커스를 맞추는 훌륭한 언어구사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글들은 자신의 깊은 뜻을 알아달라는 이순신 장군 특유의 탁월한 글솜씨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